오늘은 조금 약간 좀 복잡하고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현대금융의 변신, 그 진화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좀 금융에 좀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기본 개념 중심으로 여기 있는 하나의 항목들이 다 대학 같은 데서 금융학을 전공하려면 한 학기나 1년씩 걸리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뭐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조금씩 맛만 보고 개념만 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980년대가 금융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금융이 뭐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대개 그 이유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 쪽이 자율화가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통 금융 상품들이 대부분 증권화가 되고 시장에서 많이 거래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장이 빨라졌다. 대표적으로 예금과 대출에서 이제 이게 간접금융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간에 금융기관이 있는 간접금융에서 이제 직접금융은 어떤 자금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로 만나는 거죠. 이러한 직접금융, 이게 주식, 채권, 보통 RP 이런 것들입니다. 채권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대출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대출을 받는 건데 이것을 중간에 금융기관이 필요 없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빌리는 거죠. 정부도 빌릴 수 있고 기업들도 빌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담보부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한 것. 이러한 증권이 이제 많이 출현했고요. 이것은 좀 다음에 좀 얘기를 더 드릴 거고. 파생금융 상품이 굉장히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파생금융 상품이 나온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실제 1980년대부터 아주 많이 쓰였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이란 말 들어봤죠? Financi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금융을 공학처럼, 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고 또 다른 기계를 만들고 뭐 TV도 만들 수 있고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공학인데 금융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융 상품을 섞고 만들고 합해서 새로운 형태, 좀 더 사람들이 필요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만든다. 이게서 이제 그 금융공학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파생금융 상품이 이제 금융공학의 주요한 부품이 됩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때 파생금융 상품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게 변신이 쉬워서.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제 VIR, 하죠. Value at Risk라는 기법으로 대표되는 현대 위험 관리 기법들이 이제 막 퍼집니다. 그래서 이때 2000년대 상반기, 즉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2007년 정도까지는 대개 이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인간이 이제 오만해진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위험을 금융기관들은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투자도 너무 무리한 투자도 하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어나서 터진 게 2008년 세계금융위기입니다. 이 세계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간접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적었죠. 그런데 세계의 금융이나 경제에서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에 비경갈 정도로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자본주의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위기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했어요. 이게 이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 2007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조짐이 나타나서 좀씩 커졌는데 이때까지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좋았어요. 왜 이렇게 경제가 좋을 수 있을까?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는 고성장, 물가 안정. 성장과 물가 안정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성장이 많아지면 빨라지면 되게 물가도 올라서 경기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좀 경제가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때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안정돼 있어요. 이거 참 너무 좋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고 또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개 금리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형태니까. 그리고 또 여기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어떻게 경제를 둘러보면 나쁜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 2007년도.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때도 한국 경제도 그렇게 좋았죠. 거시경제는 사람들이 사는 민생 쪽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거시경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하여튼 이런 경제가 좋고 또 자기네들이 위험관리 기법들이 많이 발전됐다고 믿으니까 고위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위험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위험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보통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안전한 거죠.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면 되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채권은 여기 신용 상태가 나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도 있고, 주식도 좀 꽤 위험하잖아요. 주식도 우량 기업 주식은 덜 위험하고, 여기 조금 나쁜 기업 주식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험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안전한 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얼만큼 더 금리가 붙냐, 스프레드를 이렇게 늘리는 거니까 금리가 붙느냐라고 하는 게 위험 스프레드인데, 위험 스프레드가 이 당시에는 2006년, 7년 이때는 역사상 최저치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투자은행들, 보통 IB라고 부르는 투자은행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그리스 국채였어요. 얼마 전에 한 2010년, 11년 이때 그리스 재정위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때는 그리스 국채는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어요. 거의 그리스가 국가부도 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2007년까지는 그리스 국채는 서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막 경제가 과열되고 막 위험 징조가 보일 때, 불안하고 이럴 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위기의 징조를 나타내잖아요.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라서 옛날 위기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엔 다르다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위험 관리 능력이 좋아졌고 기업과 금융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경제가 좋다.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게 유명한 책 이름이죠. 한 10년쯤에 2008년 금융위기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2008 위기가 더 커졌다라는 책이 유명한 미국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게 특별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위기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원인들 쭉 나와요. 이렇게. 근데 경제학자들은 별게 없어요.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옛날 일을 잘 설명해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경제학자고, 이렇게 위기 원인들을 잘 쓰죠. 내일 뭐가 될지, 또 6개월 후에 뭐가 될지는 모르기는 똑같아요. 막 그냥 얘기하는데 잘 맞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해도 사실 지난 일을 잘 설명하는 능력만 느는 거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어쩌면은 그건 통찰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학문적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 세계 위기가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불균형 지속에 따른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이 창출되고 이러면서 이제 부채가 증가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2007년까지 이제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났어요. 경상 수지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난 나라들은 어디죠?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면은 돈이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으로 미국 돈이 그쪽으로 빨려 가야 되는데, 중국, 일본, 한국은 이
흑자난 돈을 또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금융상품을 사는 거예요. 채권이나 다른 채권. 이런 나중에 여기서 2008년 위기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막 사고. 응? 그러니까 돈이 이게 한쪽에 몰렸던 돈이 다시 돌면서 미국에서 유독 과잉 유동성이 창출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났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성장도 좋았지만 물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되면 되게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돼서 과도한 위험 추구가 됐고 자산 버블이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투자 많이 나온 거 투자은행들이 이제 파생금융상품이나 이런 감독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아주 장기적인 시야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영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시야에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자기 재임 동안에 금융기관 CEO나 경영진들이 내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수익을 가능한 많이 내갖고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컸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여기 제대로 신용평가를 못해서 커졌다. 또 이제 일부 이론은 분배 구조가 악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소득 격차가 심해져서 이러니까 이제 저소득 가계가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돼 갖고 위기가 발생했다. 등등. 하여튼 위기 다 조금씩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러한 원인들이 모여져서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나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있었지만 커지는 않았고 세계 금융은 많이 바꿔놓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현대 위험 관리 방법론의 한계다. 즉 바라는 거. 현대 위험 관리는 제가 설명 처음에 들었을 때 위험이 규모가 익스포저, 상관 변동성, 상관 관계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해서 바를 측정해서 위험을 관리하는데 이걸로 위험을 측정해서 관리하는 것 갖고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겠다.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상 거시적 위험관리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관의 건전성.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007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 금융기관들이 수익성도 좋고 건전했는데 또 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여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다. 개별 금융기관이 아무리 건전해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건 자산 버블이 있다거나 위험 스프레드가 너무 낮아지거나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더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바젤 3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젤 3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것과 거시건전성 규제 조직을 각 나라가 바꿔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대응 완충 자기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몸조심하자. 좋을 때 자본을 더 싸서 좀 대비하고 있다가 미래에 나빠지면 그 돈으로 이제 위기에 대처하자. 이런 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건 되게 큰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 금융기관이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보험회사 할 때 AIG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은 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 즉 이런 큰 은행들이 망하면 작은 소형 금융기관들이 망한 것보다 더 국민 경제나 세계 경제에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자본도 더 쌓게 하고 업무를 더 많이 감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영어로 이제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입니다. 그다음에 바젤 3,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감시 규제 강화.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과 같은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원인이 뭐냐면 중앙 집권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은행 시스템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은행이 둘러싸여 있는 은행 시스템이다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블록체인이 우리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막 투기 대상이 됐는데 상당히 철학적 기반이 있는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2008년도에 나와요. 블록체인이 어떤 기본 개념이 되는 조그만 논문이 이게 이제 일본 사람 같은 이름이죠. 이걸 논문 쓴 사람이 나카모토 사카시라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냥 가명입니다. 이건 가명으로 논문을 썼고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룹이라고 여러 명이 모여서 연구 집단이라고 하는 썰도 있고 뭐 어떤 데서는 호주 사람 누구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중앙은행과 둘러싼 은행 시스템 그리고 이 결제를 총괄하는 정보 집중기관, 중앙 집권해야 되는 결제, 통화, 금융 이런 것을 해체해야 된다. 그것이 해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줬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그런 금융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도 안 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별 영향을 안 받았냐면 국제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같은 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기도 한 거죠. 이렇게 위기가 났을 때 별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 수만 있느냐도 문제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어떤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약간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먼저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겁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어떤 자산, 뭐 특히 이제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면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런 자산은 유동화해서 증권화해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을 갖고 있는 대출은 이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대출을 담보로 해서 다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또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신용카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외상 매출 채권을 갖고 있다.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그것은 언젠가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농지에서 이제 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팔아서 할 수 있다. 그럼 농지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는 이건 실제 이제 내 잘 아는 친구가 했었던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범칙금을 잡는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탁 찍어서 속도 위반하거나 뭐 신호 위반하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여기 담보로 이것은 범칙금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담보로 여기 ABS를 발행할 수 있고 또 어떤 큰 뭐 잠실 운동장이나 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관중들이 들어오면 그 운동장을 질 때도 그냥 이런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운동장에서 나오는 수익을까지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자산담보부 증권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대출을 주로 많이 해요. 대출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용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기초자산 자체나 기초자산 보유자보다 높은 신용 등급이 가능하다. 신용보강은 뭐 선순위 분할, 보증, 대출 확정이 있는데 이제 선순위 가장 많이 쓰는 게 선순위 분할인데 이렇게 해봐요. 내가 은행이에요. 근데 별로 뭐 이렇게 그냥 이름도 없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조그만 은행인데 내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 그럼 대출은 뭐 여러 명한테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행하냐면 이게 이제 100억이다. 대출 내가 한 거 100억을 딱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는 뭐 돈을 잘 갚는 사람도 있고 못 갚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 100억을
내가 이제 100억이라는 대출 자산이 있어. 이런 개념은 다 비슷해요. 그럼 이 100억을 딱 이렇게, 이게 100억이야. 60억. 이렇게 대출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60억, 30억, 10억. 60억을 선순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출을 100억 중에서 뭐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가 잘 들어오면은 무조건 요 60억에 대해서만 우선 저기 갚아줘. 이 6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 60억 원을 담보로 된 채권, ABS죠. 이 60억을 담보로 한 이 ABS. 이게 다 ABS가 종류가 있는 거예요. ABS 1이고 ABS 2고 이건 ABS 3이죠. 이렇게 있는데 ABS 1은 이 100억 중에서 60억 원어치인데 이것은 이 100억 전체에서 들어오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최우선적으로 상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100억이라는 대출이 그다음에 이 ABS 2는 30억은 두 번째, 요거 다 하고 두 번째, 10억은 요까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억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이 60억을 기초로 발행된 1번 순위, 선순위, 1순위 ABS는 어때요? 거의 원리금 상환을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내가 뭐 대단한 금융기관도 아니고 이 대출이 아주 질이 뭐 나쁘지 않는 한, 뭐 대출이 보통 일반적인 대출이라면 그러면은 이 3번은 어때요? 거의 아차 잘못하면 이 3번을 기준으로 하는 ABS는 원리금 상환을 못 받기가 쉽죠. 이거 다 바꾸서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세 개로, 그러니까 선후순위 1, 2, 3으로 나눠 갖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대출을 담보로 하는 아니면 다른 이렇게 어떤 형태의 보통 자산 담보 부정 채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량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국채보다 만큼이 우량해지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부도가 안 나니까 거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건 중간 정도 되고, 요건 아주 나쁘고. 이러면은 별로 신용 등급이 높지 않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초자산을 갖고 있고 기초자산도 뭐 그저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장 좋은 거, 뭐 말하면 트리플 A, AAA 이러한 등급의 채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참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선후순위를 분할하는구나. 제가 이런 걸 처음 배울 때 영어로 된 걸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금융이 없으니까 이걸 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말로 영어로 돼 있는데 야, 이게 뭔가 이게 여러 번 읽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대충 선후순위 분할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유동화증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이런 개념 정도는 된다. 그런데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위험 전체가 어디로 가요? 위험이 다 여기로 가죠. 여기 일부 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위험이 농축돼 있다. 뭐 여기로 농축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제 MBS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든 건 MBS. CBO 그다음에 그런 본드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본드는 회사채. 이런 게 대출 자산이 회사채가 되고, 그 다음에 CLO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론이니까 론을 갖고 한 거고, ABCP는 CP라고 하는 거. CP는 단기로 기여범위거든요. 단기 기여범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이고, NPL NPL이라는 게 뭐냐면 Non-Performing Loan입니다. 즉 이자가 잘 안 들어오는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을 근거로 기초자산으로 해서도 A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카드는 신용카드 대출을 갖고서 담보부족 만드는 거고, CDO는 여러 가지 그 부채성 자산의 어떤 그 신용 위험을 모아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게, CDO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MBS예요. MBS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기는 아닌데 뭐 3년, 5년 이런 게 많은데,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20년, 30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20년, 30년 대출을 하면은, 그리고 또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하면서 20년간 뭐 5%다, 4%다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불안하죠. 우선 대출 기간이 굉장히 길으면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 기간이 장기했다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금리를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올랐을 때 위험, 이걸 금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금이 한 20년, 30년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들을 여기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ABS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해갖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1번은 아주 잘 팔릴 거잖아요. 2번은 보통 팔릴 거고 3번은 안 팔리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되사죠. 발행한 기관이 되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100억을 해서 여기까지 팔렸다고 쳐요. 90억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자산은 90억이 줄잖아요. 그리고 또 90억이 들어오니까 그 90억을 갖고 뭐 할 수, 또 대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금리 위험은, 금리가 변할 수 있는 위험은 다 이렇게 팔아버렸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유동성 위험도 현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줄고,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MBS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조금씩 형태, 나라마다 운영하는 형태는 다른데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근데 한국은 별로 쓰이질 않아요. MBS가. 왜 그럴까요? 한국이 MBS가 많이 안 쓰이는 이유 한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셨어요? 네? 고정금리 받았습니까? 변동금리 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조금씩 고정금리가 느는데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고, 또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3년이나 5년 후에는 다시 변동금리로 돌아가요. 금리를 재조정해요. 20년간, 30년간 딱 고정된 금리가 아니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어때요? 금리 위험을 부담을 안 하죠. 변동금리는 뭐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스프레드 붙여서 올리면 되니까, 자기는 금융기관들은 금리 부담을 안 해요. 미국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MBS를 발행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집값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금융기관들 생각에 이건 뭐 못 갚으면 담보물 처분하면 되니까 신용 위험도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은행들이 계속 예금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 되니까 이것도 위험은 되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MBS를 잘 발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대출을. 그러면 그 금리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크게 올리면 금융기관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198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금리가 정책 금리가 5, 6% 이렇게 됐어요. 6, 7%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소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0년, 30년. 근데 이제 물가도 오르고 막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예전에 제가 이 볼커라는 사람 얘기해줬죠. 볼커 룰이라고. 이 사람이 와갖고 정책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 한 3천 개 정도 금융기관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커가 어떤 이 저승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금리 위험을 은행들이 부담하니까 은행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융상품들, ABS도 만들고 해갖고 이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통해서 위험을 이렇게 회피해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회피를 안 하고 그냥 차입자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금융 발전이 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MBS가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갖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 MBS를 기초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뭐 CDO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CBO도 만들고 하면서 또 파생 상품을 기초로 또 파생 상품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하도 복잡해지면서 나중에는 신용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잘 갚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주 쉽잖아요. 요건 이렇게 되면 요것은 뭐 트리플 A고, 요것은 뭐 BB 정도, 요것은 뭐 C다. 이렇게 딱 신용금이 나오면 굉장히 편한데 이게 막 섞이면서 잘 안 됐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유동화증권은 장점도 많고, 금융의 어떤 그 유동성이 없는 자산, 묶여 있는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상품이 복잡해지고 또 불투명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이 농축되는 거죠. 맨 끝에. 그래서 부작용도 있다. 이런 정도로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진짜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도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도 기초자산이 있어요. 어떤 기초자산이 있고 이 기초자산이라는 어떤 금융상품이나 어떤 상품이에요. 있어요. 이건 꼭 금융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기초자산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나 뭐 성격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움직이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걸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이다. 이체 상품이다 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합니다. 기초자산은 금융상품, 곡물, 원유, 금속 등 일반 상품, 다른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신용상태, 날씨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뭐가 변해갖고 어떤 게 변해서 다른 거에 뭐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다 기초자산이 돼요. 날씨가 만약에 추우면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덥다고 합시다. 겨울에 날씨가 더우면 장사가 안 되는 게 있겠죠, 그죠? 모피 뭐 이런 거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한복, 방한유로. 근데 여름에 날씨가 선선하면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고 또 뭐 맥주 같은 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리가 뭐 일찍 온다거나 뭐 늦게 온다거나 서리가 너무 일찍 오면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눈이 뭐 많이 오면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눈이 또 너무 적게 오면 뭐 스키장 같은 게 안 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날씨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경제 주체들의 이익들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파생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은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사람이 상상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공학이 나오고 많은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뭐 복잡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파생 상품의 시작을 보면은 다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파생 상품이 원형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밭대기라는 거 아시죠? 입도 선배 이렇게 쓰는 말. 지금 여기 내가 김장, 배추나 물을 농사짓고 있어요. 근데 돈도 좀 필요하고 가을 김장철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팔잖아요. 이 밭 전체다가 이거 보고 와서 그냥 미리 파는 거예요. 이걸 김장철에 얼마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장철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겠죠. 이거 사는 가격보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도 좀 필요하겠지만 김장철에는 뭐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여기 배추, 무 기르는 사람이 많아. 그냥 지금 조금 봤더라도 팔아버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이길지는 김장철에 가봐야 알잖아요. 김장철에 가보면은 진짜 많아서 배추값이 폭락하면 그걸 밭대기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갈아엎고 안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냥 김장철에 확 오르면 밭대기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농민들 이거 내가 왜 팔았나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밭대기도 바로 이 파생 상품이에요. 이 파생 상품은 사실 이렇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체계화된 게 1848년 미국의 시카고라는 데인데, 시카고가 5대양 연안이고 거기가 이제 미국의 농산물이 집산지예요. 여기서 농산물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미국 중부 지방에서는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밀이나 옥수수를 받아서 가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밀가루를 만들거나 캔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들으면 농산물 가격은 아주 막 폭락을 하잖아요. 반대 이제 뭐 가뭄이 들거나 뭐 병충해가 오면은 농산물 가격이 이제 뭐 폭등하고. 그럼 서로 힘든 거예요. 농산물 가공업자도 힘들고 농민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밀이 지금 심어요. 밀을 막 심고 있는데, 그러면은 밀가루를 만들거나 밀을 갖고 이렇게 뭘 만드는 공장들은, 야, 우리는 그냥 요만한 가격에 살 테니까 일단 밀이 수확될 때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을 결정하자. 농민도 자기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다 계산하고 이 정도 수익만 되면 된다. 물론 그때 이제 가격이 더 오르면 더 많이 벌겠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미리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돌아가서 여기 농산물 가공업자는 가공만 열심히 하고, 농민은 그냥 생산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이미 다 팔아버렸으니까, 가격을 결정해 놨으니까. 이런 것을 시카고에서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곡물을 갖고 미리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의 체계화된 파생 상품 시장이고, 이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또 거리에서 모여서 또는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장소를 만들자. 여기서 모여서 잘 만들고, 그리고 이걸 표준화하자. 뭐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밀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옥수수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다 매기고 뭐 어떤 등급은 어떻게 이렇게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품 거래소를 만든 게 1848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인 거죠. 이걸 만들고 나서 미국 중부 지역이 진정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농산물 산지가 된 겁니다. 농민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농산물 강업업자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생산만 하고 열심히 자기 농사만 지면은 적정의 수익은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망하거나 또는 뭐 그냥 횡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더 농업이 발전하고 더 농산물 강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파생 상품이 실제 어떤 뭐 이렇게 투기를 이용해서 금융 투기꾼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파생 금융 상품도 이렇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시카고 금융 상품 거래소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가 되고 다양한, 특히 이제 상품 쪽에서는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파생 상품이 상품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거 갖고 여기 곡물이나 이런 게 뿐이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돼지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우유도 하고, 뭐 왜 꼭 밀이나 옥수수만 할 수밖에 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금융상품도 하고, 그 다음에 철도 하고, 금도 하고, 원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건 다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 파생 상품을 통해 돈을 벌려는 거래가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이제 어떤 걸까요? 이런
이런 곡물을 생산하는 사람, 농산물 강호업자는 자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사든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는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수출과 관련이나 수입과 관련해서 선물안인데,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물건을 팔으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제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이제 달러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달러를 여기 없지만 들어올 거 확실하니까, 물건을 이미 보냈으니까 미리 달러를 파는 거, 선물하는 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달러가 없지만 팔아버리는 거. 그럼 수입업자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저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물건을 달러값을 줘야 돼, 물건값을 줘야 된다, 달러를 줘야 된다라면 지금 달러를 미리 사면 되잖아요. 선물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 회피 거래자들입니다. 해저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 파생상품을 지금 환율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율이 만약에 오르면 크게 돈을 벌 것 같다. 환율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물론 뭐 지금 달러를 사놓으면 되지만, 달러를 살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안을 사면은 되게 이런 것들은 돈을 조금만 넣고도 살 수 있어요. 증거금만 넣고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달러값이 확 오르면 돈을 번다. 아니면 달러가 떨어지면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투기 거래라고 해야 있어요. 그래, 투기 거래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투기 거래가 없으면 위험을 회피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선물안을, 여기 수입업자예요. 선물안을 사야 돼. 달러를 미리 사야 돼. 그런데 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자가 있어서 팔 사람이 생겨줘야 돼요. 팔 사람이 없으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이나 이런 것들이 선물이 거래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지만 6개월 후에 밀을 여기 농산물 생산업자, 강호업자는 미리 다 사고 파는데, 그것이 이제 이 거래소에서 모여서 팔 때 그런 두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두 종류의 사람만, 해지 거래자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그걸 가공하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가격이 비싸지거나 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와 줘야 돼요.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더 안정되고 거래가 많아져서 더 싸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도 싸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가공하는 사람도 싸게 회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은 대부분 다 사람이 계속 오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격이 몰리면 그게 이제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만, 금융 쪽에서는 대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위기나 이런 때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다 오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지금 주식 시장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다 갈리잖아요. 뭐 달러 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면 갈리듯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흐르기 때문에 거래가 그래도 싸게 적절한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 거래, 투기 거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파생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 상품을 모르고 거래하면 안 돼요. 꼭 알고. 근데 파생 상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설명하는 것만 갖고도 복잡한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험을 아주 싸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가 얘기가 들으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어딘가 위험이 크게 숨어 있을 것이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아주 상한
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파생 상품 종류를 쭉 스크린하면서 그냥 간단히 뭐 이름만 알아서 이건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상품 파생과 금융 파생. 상품 파생은 어떤 상품, 곡물이나 원유나 뭐 금속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걸 상품을 뭐 오렌지 주스도 선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물이 하나 있어요. 농산물.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돼지고기 파동을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거래가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정도 갖고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이 안 차서 그런지 거래가 안 돼서 도입은 했는데 별로 거래가 안 돼서 그냥 시장이 거의 없는 셈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이 파동 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추 파동 하잖아요, 그죠? 양파 이런 걸 사실은 선물을 잘 이용하면 정부가 그걸 고추나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파동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렇게 미리 수매하거나 방출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돈 들고 창고 쌓아놓고 하는 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선물안으로 하면은 선물 거래를 파생 상품으로 하면은 미국처럼 정부가 별로 민간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의 다.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도 안 되고 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상품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만 들었는데 잘 디자인도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실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상품 파생이. 금융 파생은 우리나라에 잘 됩니다. 이제 장내 파생하고 장외 파생. 장내 파생은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신카코 상품 거래소처럼 거래소를 만들어서 정형화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장외 파생은 그냥 알아서 사람들끼리 거래자끼리 하는 거다. 주로 이제 장외 파생은 어떤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수요자하고 금융기관들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장외 파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형태에 따라 선도와 선물, 스와프, 옵션 이런 게 있다. 선도와 선물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선도는 이게 장외 파생입니다. 즉 이게 정형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만나서 선물안처럼 내가 6개월 후에 달러를 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선물은 달러 선물이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은 장내 파생 상품이라 정형화 시킨 거예요. 이제 복잡하죠. 뭐 재미없죠. 이것은 스와프는 이렇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파생 상품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게 스와프예요. 스와프 중에서 금리 스와프. 일반인들은 금리 스와프가 뭔지도 잘 모르죠,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내가 차입을 하는데 나는 고정금리 차입을 잘해. 또는 고정금리를 싸게 차입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변동금리를 싸게 차입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고정금리로 내가 한 100억이나 1000억을 차입해서 어떤 기업이. 근데 불안하잖아요. 뭐 3년이고 5년이고 고정금리를 했는데 이게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을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수합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경우는 달러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달러로 빌릴 능력이 없어. 그럼 국내에서 원화로 빌려요. 원화로 빌린데 다음에 원화하고 달러로 수합해버려요. 수합이라는 게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좀 금융이 별 발달돼서 이런 게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길 잘하는 거 하다 보면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런 파생을 수합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금리 수합이 가장 거래가 많다. 거래 금액이 크다. 이렇게. 대개 수합은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은행하고 거래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동차 옵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옵션을 사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식 옵션 또는 뭐 달러 옵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옵션을 사게 되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옵션을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 아니지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뭐 5만 원에 살 수 있게 하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판 사람은 어떻게 하죠? 5만 원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옵션 기간에 갔어. 이제 내가 3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살 옵션을 샀어요. 살 수 있는 옵션을 사는 걸 콜 옵션이라고 하고 또 팔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무조건 사줘야 돼. 그런 걸 풋 옵션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참 생각을 잘한 거. 그러면 이제 3개월이 지났어. 5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4만 5천 원이야. 그때 5만 원에 가보니까. 그러면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5만 원에. 상황이 신경파니까 달라지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4만 5천 원뿐이 안 돼. 그런데 5만 원에 사기로 했으면 어떻게 돼? 손해니까 안 사야죠. 그러니까 옵션은 뭐냐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 가서 불리하면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 5만 원에 사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3개월 전에 비용을 낸 거죠.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비용을 내고서 3개월 후에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5만 원에 사겠다 해서 이제 그걸 미리 사놓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풋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값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팔아놓는 거예요. 그게 풋옵션.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안 떨어졌어. 안 팔으면 돼요. 그 대신 미리 비용을 줬죠.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해서 수수료를 받았다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옵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금융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 옵션입니다. 그것은 그 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 놓고 이제 일종의 도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올라가면 내가 큰 돈을 버는 거고 떨어지면 거기에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하튼 이 옵션이 아주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다. 특히 주식 옵션이. 신용 파생 상품도 있어요. 저기 CDS라고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잠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근데 뭐냐면 상대방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돈을 못 갚을지 모르는 그 신용위험, 못 갚을지 모르는 그것만 거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국채의 CDS 같은 게 많이 거래돼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평온하고 남북 문제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CDS 가격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한국은 안전한 나라니까 부도 위험, 도산 위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위험해지면 CDS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CD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용 상태가 나빠질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일 은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CDS가 다 있어요. CDS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부도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스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CDS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 국채가 부도가 나면 물어줘라는 거죠. 그게 이제 AIG가 그런 걸 많이 거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CDS, CLN, CDO 이런 것들이 신용파생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 국채에 많이 투자했는데 불안하면 신용위험만 떼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사주고 대신 갚아줘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그 CDS를 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리스 국채는 없지만 그리스가 부도나면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면 그리스 국채 CDS를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국채는 없지만 부도가 났을 때 가진 거라고 간주하고 그 보상을 일종의 보상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이다. 복합 파생 상품은 이런 것들이 섞인 거예요. 뭐 수합션, 수합하고 옵션하고 섞인 거, 합성 콜옵션, 금리 상하한 대출, 뭐 키코, ELS. 키코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까?
네? 키코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신문에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죠.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까지 나서 지금도 재판 진행될 겁니다. 그죠? 녹인, 녹아웃의 약자입니다. 녹인, 녹아웃. 그거 녹인, 녹아웃. 녹인 옵션과 녹아웃 옵션이 합해진 거예요. 복합 옵션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이 수출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은 정교하게 새로이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라 이걸 쓰면 아주 싸게 그 환역이 그 위험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07년, 8년에 많이 팔렸는데 이때 우리나라 환율이 한 900원 내외였어요. 2007년 정도에 환율이 9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키코는 뭐냐면 상하한이 있어요. 보통 950원에 거래를 기준 가격으로 하고 1,000원을 하고 900원. 이거 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녹인 환율이고요. 녹인. 여기는 아마 녹아웃 환율일 거예요. 환율이 이제 950원에 하고 이제 수출업체들이 그 당시 걱정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자기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받을 수출 대금이 잠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50원으로 계약을 맺고 900원까지 떨어지면 950원으로 여기 사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죠? 지금 환율이 950원대라고 쳐서 얼마나 유리해요. 950원으로 사주니까. 처음 떨어지고 있는데 900원대로. 그리고 환율이 1,000원까지 오를 때는 그냥 950원을 한다. 이때는 내 손해를 봐라. 1,000원이 넘으면은 넘은 가격으로 거꾸로 사줘야 된다. 사서 이제 달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녹아웃이라고 그래서 이거 계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웃. 요건 여기 1,000원이 넘으면 새로운 계약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조건으로 하는 게 보통 그 키코였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 당시는 선물한 이 비용이 꽤 나가요. 선물 하나 살려면 그것을 이제 자기 위험을 은행이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은행이 비용을 받는데 이걸 하면은 굉장히 싸요. 거의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이걸 많이 들은 거야. 은행들이 이걸 하라 권유를 했죠. 왜냐하면 환율이 뭐 이렇게 안정돼 있는데 구태여 선물안 해서 뭐 이렇게 환율 미리 손해 볼 게 뭐 있냐. 그냥 950원에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 거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환율이 여기쯤 있으니까 요 사이에만 있으면 950원에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제 2008년 세계 위기가 탁 터지면서 뭐가 생겼죠?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업체는 1,500원에 사서 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수출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떼돈을 벌잖아요. 예? 제가 1달러, 100달러를 수출했으면 옛날에는 뭐 한 95만 원뿐이 못 받는데 9만 5천 원뿐이 못 받는데 여기 15만 원 받으니까. 근데 거꾸로 15만 원의 달러를 사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수출업체는 문제가 적은 게 뭐죠?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 달러를 제가 쓰지를 못하고 갖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수출업체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욕심이 과다해서 이게 괜찮으니까 계속 수익이 나니까 이게 한 몇 개월, 1년이나 2년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게 이제 환율이 계속 안정되고 여기 사이에 돌았으니까 이게 2배씩 뜨는 거예요. 괜찮은데 하고서 내가 수출 100만 불 들어올 거라면 한 200만 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는 어떻게 되죠? 키코가 딱 해서 해갖고 환율이 1,500원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설명해도 좀 약간 헷갈리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게 싸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멀쩡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이 지금까지 되고 뭐 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졌어요. 기업들이 많이 져갖고 뭐 이건 뭐야 참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로 본다면 사실은 금융인들끼리 거래는 뭐 이게 뭐 자기가 알고 한 건데 중소기업들이 참 이거 거래한 게 잘못이죠. 기본적으로 거래한 게 잘못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걸 얼만큼 이해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해를 못한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뭐 하여튼 결국 대부분 뭐 은행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걸 파는 은행들 외국계 은행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생 상품 이면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일부러 이 수출업체를 좀 혼내주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 또 다른 거래가 있어요. 금융기관들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중립적인 위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 주식 투자자들이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외국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으면 옛날에 1,000원일 때보다 5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는. 이 사람들은 원화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외국인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2008년 이런 위기 나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샀어. 근데 한국의 돈이 가치가 폭락을 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런 위험을 해지를 한 거예요. 해지를 하면은 은행이 이제 그 위험을 알아냈으면 그 은행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 거래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들이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ELS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ELS가 뭐냐면 예금하고 비슷한 건데 은행 증권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에서 어떤 주가, 뭐 미국이 중국 주가도 좋고 미국 주가도 좋고 한국의 주가도 좋고 또는 뭐 그 종합 주가 지수도 좋고 아니면 개별 종목의 주가도 좋고 이것이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단계에 있으면 금리를 더 주는 거예요. 한 5%. 우리 예금리가 3%면 뭐 5%, 6%, 7% 주고 만약에 이 주식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하나도 안 주거나 아니면 원금을 까먹어요. 그런 게 ELS입니다. 이게 ELS를 주로 많이 해서 2012, 3, 4년 정도에 한국 증권회사들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 많이 손해를 봤고 주로 중국 주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ELS를 해서 그러면 그 이면의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주식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중국 주식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반대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가운데서 양쪽에 다 거래해서 뭐가 되죠? 수수료를 받고 여기서 만약 이익이 생기면 여기 손해가 생긴 걸 상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많았어요. 옛날에 뭐 키코도 있었고 ELS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이제 다 옛날 얘기인데 1997년도 얘기니까 이게 이제 키코, ELS, 다이아몬드 펀드가 비슷해요. 근데 다 우리가 이제 이 사기 당한 거죠. 일제 금융 몰라서. 근데 같은 일들이 자꾸만 발생해요. 우리가 금융 지식이 떨어지니까.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은 1997년쯤에 6년, 7년쯤에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투자할 때는 그 일본 돈을 차입을 해서 일본이 제로금리였으니까 차입을 해서 그
동남아시아의 뭐 루피아나 바투아 같은 데다.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돈이고 바투아는 태국 돈인데 그래서 거기 뭐 국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야, 이놈이 저기 그 바투아나 루피아가 가치가 지금 많이 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때처럼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자선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가 금리를 마이너스 3%를 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는데 1년 후에 100을 빌렸으면 97만 갚으면 되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1년 후에 97만 달러만 갚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응? 금리가 마이너스 3%야. 그 대신 이 바트와 가격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엔화를 사서 우리한테 줘라.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까지는 엔화랑 바트와랑 가격이 별로 환율이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옛날 미래를 아까 말한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 미래를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만 알지. 미래 뭐 과거는 잘 쭉 갔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미래도 뭐 가겠지. 이래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뭐 보람은행이라고 이제 없어진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경증권, 그다음 지금 SK증권인데 이런 거, 그다음에 한남투신 뭐 이런 은행들이 이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갖고 이제 여기서 차입한 돈으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태국 돈이나 루피아는 폭락을 하고 거꾸로 엔화가 오르니까 은행들이 다 한남투신, 보라마엔 이런 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코도 그렇고 ELS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안정적인 틀 안에서 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걸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거나 큰 위험을 부담하는 이 1,000원을 넘어서 2,000원, 3,000원 올라가면 끝없이 가는 거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것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작은 이익을 취했던 것이 바로 키코나 ELS나 다이아몬드 펀드죠. 그런 일이 있었다. 바젤 1, 2, 3. 바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잘 이해는 가끔 인터넷 보면은 뭐 금융 좀 아신다는 분들은 뭐 바젤 3가 어떻게 되니까 뭐 금융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바젤 1, 2, 3는 은행이 어떤 그 건전성을 규제하는 기준이에요. 은행은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을 해라 하는 게 은행 건전성 기준인데 그게 바젤. 이제 그게 1, 2, 3는 이제 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기구는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만들어요. BCBS라고 바젤 커미티 오브 뱅킹 슈퍼비전이라고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예.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하는데 BIS는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BIS. 이걸 이렇게 쓸까?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은 건물을 쓰거나 같은 곳에 있습니다. BIS. 근데 법률적으로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BIS하고 바젤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데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만드나 보다 하는데 이 BIS에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 뭐 이렇게 서무 업무, 이렇게 뭐 차량 지원 이런 것들만 하는 거지 실제 업무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 음모론 얘기할 때 뭐 국제결제은행이 뭐 이런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금융기관이나 뭐 일본 금융기관을 옥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BIS라고 쓰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거지 정식 명칭은 아니죠. 그냥 바젤 1, 2, 3가 차라리 나은 거다. 왜냐하면 이거를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줄여서 그냥 바젤위원회라고 합니다. 바젤은 스위스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세 나라의 사이에 있어요. 바젤이라는 도시가. 그래갖고 바젤 국제공항은 스위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스위스인데 바젤의 도시는 스위스고 바젤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바젤 안에는 프랑스 기차역도 있고 독일 기차역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기차역에 타서 가면 거기서 여권 검사해서 프랑스로 쭉 들어가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바젤은 재밌는 도시죠.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얽혀 있는 국제 금융 도시고 또 유명한 게 테니스 잘하는 누구 있죠? 페더러가 이제 바젤 출신이고 뭐 저는 바젤을 많이 가봐갖고 이제 압니다. 바젤을 이 BIS에 아주 자주 갔었어요. 여기는 잘하는데 아주 오래된 이 금융 도시입니다. 그 라인 강변에 있고 예전에는 여기까지 이제 배가 많이 왔어. 지금도 배가 옵니다. 저기 해안에서 라인강을 타고 여기까지 라인강이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라인강이 여기서 좀 더 북쪽에서 시발을 하고 여기서 이제 라인강 배가 온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젤 1은 198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가 세계적으로 일본 경제가 막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바젤 1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젤을 BIS 자기자본비율을 만들어 갖고 일본 은행들을 이렇게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런 효과도 사실적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는 미국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때였어요. 80년대가 198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는 금융이 막 팽창하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금융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8%는 뭐냐면 내 자본이 있으면 자본의 12.5배만 자산을 가져라 이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12.5배. 그러니까 8% 곱하기 12.5배 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100%가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자본금을 조금 갖고 막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8%를 묶어놓은 거죠. 그것도 뭐 전부 다 묶은 게 아니고 국제 영업을 하는. 왜냐하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그냥 니들이 자기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국제 영업을 하는 은행은 8%를 이상을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주창을 해갖고 만든 게 이제 바젤 1이고 그것을 여기 국제적인 모임에서 만든 게 이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은행들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아니고 바젤 2는 뭐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바젤 1은 그냥 정부에 대한 대출은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대출은 빼주고 민간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여기 12.5배만 운영하게 해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대출도 차주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잖아요. 어떤 뭐 건전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같이 건전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한 조그만 회사에 대한 대출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망한 기아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차주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차주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따로 둬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바젤 2예요. 그런데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젤 2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감독 당국이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다음에 은행들이 이런 위험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래서 2007년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007년에 시행을 했는데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던 게 미국은 지멋대로는 나라잖아요. 요새 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걸 안 했어요. 안 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럽의 은행들은 유럽에 또는 어떤 중앙은행이나 유럽에 이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좀 2007년쯤 일찍 바젤 2를 했다면 이 안에는 자산담보보증권 ABS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규제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계금융위기가 좀 와도 적게 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뭐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2007년 바젤 2는 오히려 미국이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하고 별 관계가 없고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대로 해서 이때 바젤 1은 자기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은 더 자본금 없이 막 영업을 더 했거든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바젤 1의 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일본 은행들이. 바젤 3는 뭐냐면 바젤 2에다가 자기 자본 인정 범위를 더 축소하고 아까 말한 경기 대응적 자기 자본,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더 위험이 커지니까 경기가 좋을 때 미리 나쁜 걸 대비하라 이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은행들이 너무 과도하게 차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 레버리지 비율이 차입 비율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바젤 2를 보완한 것이 바젤 3예요. 이제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건 나라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가면 뭐가 어떤 기구가 있냐면 이제는 바젤 2 때는 한 나라 있고 한 나라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잘하는지를 감시하는 조직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젤 1, 2, 3입니다. 복잡하죠? 금융이 껍데기 돌아가는 건 뭐 간단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바젤 1, 2, 3, 바젤 1만은 굉장히 좀 쉬워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바젤 2만 되면은 이 금융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바젤 3는 더 어렵고 이래요. 이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자기 신용등급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결론은 그 부실한 은행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이렇게 된 거죠. 1997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98년에 금융구조조정을 했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BIS 자기자본 비율, 정확한 명칭은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여튼 이 바젤 1에 의한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퇴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거죠. 원래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감독 당국이 정상적이었다면 미리 그 상태가 오기 전에 여기 은행 감독 당국은 은행들을 들여다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기관의 관리는 자본 관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이 충실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 자본금이 부족하면, 즉 이렇게 BIS 기준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미리 문을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본을 증자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는 1997년 8년 초까지는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거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1997년도 말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는데 BIS 비율은 10%가 넘어요. 그럼 8% 넘으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고서 다시 엄격한 시계 기준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호저축은행들도 이거 비슷하게 쓰거든요. 상호저축은행이 우리나라가 2010년, 7년, 8, 9년 이때 상호저축은행, 부산 상호저축은행 사건 같은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은행들이 상호저축은행이 스스로 공시할 때는 BIS 비율을 7%, 8%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까보면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03년 정도에 어떤 은행에 한국은행에 있을 때 한국은행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은행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검사 팀장이었었는데 검사를 가서 그때 이제 그 은행의 공식적인 BIS 비율은 9%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엄격한 잣대로 다시 해보니까 BIS 비율이 한 마이너스 0.5%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IS 비율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딱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어떤 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100억을 대출해 줬는데 이것을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잘 상환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대출 자산은
정상 자산이 100억이 정상 자산인데 이 기업이 대출금 원리금을 잘 못 갚을 거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자산은 뭐가 돼요? 부실이고 쓰레기가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반만 인정해 주느냐, 뭐 10% 인정해 주느냐, 전부 다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BIS 대출 비율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 당국하고 은행하고 잘 판단을 협상을 해서 이건 이렇게 본다 하는데 물론 결국 감독 당국이 결정하면 은행은 따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걸 잘 보는 게. 그래서 옛날에 핵심은 또 옆으로 얘기가 흐르지만 잠깐 하면은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할 때 이제 BIS 비율이 연말 추정 BIS 비율이 6.16%였다. 6.16. 저는 하도 그게 중요한 숫자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것도 2003년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 옛날 얘기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6.16이니까 8% 미달이 되니까 이제 이 부실 은행에 가깝다.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팔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론스타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수사를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사람들 많이 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수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6.16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는데 BIS 비율은 특히 이제 연말 추정 BIS 비율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았냐 틀렸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다. 그런 걸 갖고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하고 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다. 현대금융의 여러 이슈들을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알듯 말듯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완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건 들어봤다만 가져도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경제부 기자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경제부 기자가 이런 정도 아는 기자들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한때 한 1년 전쯤에 뭐 비트코인하고 막 우리나라를 한때 들끓게 했었죠, 그죠? 한탕주의.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지금은 또 그냥 다 사라졌고 TV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막 이 블록체인이 미래가 밝고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난리치고 젊은이들은 여기에 뭐 다 빠져들어가서 돈도 많이 잃고 뭐 손해본 사람 참 많죠. 뭐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그냥 블록체인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블록체인이 제가 볼 때는 금융이 진화하고 미래의 어떤 금융이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2017년, 18년 초까지 17년 이때 열풍 불 때는 과도하게 나갔던 거죠. 우리가 미리 공부를 안 해놔서 그래요. 제가 오늘 주제가 되는 관점을 세우는 이 화폐문명을 쓸 때 그때 이제 2016년 이때 많이 썼습니다. 쓸 때 이제 책은 좀 오래전에 써야 되니까 쓸 때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당연히 비트코인도 같이 공부했죠. 비트코인이 그때 100만 원 정도 했어요. 1비트코인이 1비트가 코인이.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이거 공부하려면 그걸 사서 거래를 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1코인을 사볼까 했는데 이걸 100만 원 주고 사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종이기 휴지 조각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좀 사놨으면 큰 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뭐 얼마 할까요? 한 7, 800만 하나요? 5, 600만 원 하나요? 얼마 전에 뭐 7, 800만 했던 거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참 우리나라가 열풍에 빠졌다.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죠. 비트코인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제 시세보다 더 비쌌어요. 그걸 왜 뭐 우리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때 막 페이팔, 알리페이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뭐 굉장히 낙후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는 이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불카드 시스템입니다. 선불카드 여러분 아시죠? 주유소 같은 데 선불카드. 미리 돈을 내놓고 여기 그 돈을 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카드를 쓰는 거. 근데 미국이나 페이팔은 미국 거고 알리페이는 중국 겁니다. 이 나라는 신용카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중국은. 왜냐하면 중국은 신용 시스템이 더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신용카드 한 몇 장씩은 다 있죠. 한두 장씩은.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미국도 안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결제 바코드 다 찍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는 신용카드는 뭐냐면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쓰잖아요. 쓰고 나중에 하여튼 결제 일까지 채워놓으면 되니까 그 신용카드예요. 신용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알리페이나 페이팔은 그 신용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전한 거래죠. 그게 거래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신용카드 제도가 발전이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불카드로 내가 이제 알리페이를 쓰려면 미리 뭐 100만 원이고 뭐 10만 원 맡겨놓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뭐 바코드를 긋건 카드를 쓰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후진적인 제도예요. 왜냐하면 선불카드보다 신용카드는 선불카드보다 더 진전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얘들이 그 대출도 해줘요. 너 마이너스 통장을 주는 거예요. 너 오래 거래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신용이 있을 거 아니야. 물건도 잘 사고. 그러면 너가 이제 선불카드는 100만 원을 맡겼지만 너는 200만 원 써라. 그럼 이게 일종의 신용카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들이 이제 옛날 은행이 발생이라는 게 뭐였죠? 그 금세공업자들이 이렇게 금을 갖고 있다가 안 찾아가는 거 있으니까 자기는 이 선불카드로 돈이 없어도 미리 많이 맡겨놓고서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맡겨놓고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선불카드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한도를 더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 주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 조금 받아도 굉장히 이득인 거예요. 이쪽에 딴 데 돈이 더 많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된 것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입니다. 앞서가는 기술, 선진 기술만이 뭐 경쟁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낙후된 기술도 규모만 커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알리페이나 페이팔이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는 범용성,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법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거니까.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만약에 알리페이 쓰려면 돈을 미리 내놔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안 할 거예요. 조국 가서 좀 돈을 쓰려면 내가 좀 맡겨놓고 써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세계적인 어떤 범용성이고 이거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이 주류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작용을 못해요. 비자 카드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쓰이지만 다른 나라까지 확장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새로이 나온 게 이제 분산 원장형 방식이 블록체인이다. 이걸 조금 설명드릴까요? 블록체인도 조금 아세요, 좀 우리? 이거 조금 이게 이제 수학적인 것도 조금 있어요. 이거 이제 나온 것은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권화된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은행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뭐 모여서 결제도 하고 우리끼리 돈도 만들어 쓰고 이런 게 이제 이 블록체인을 만든 어떤 사상 철학적 기초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운영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정보 집중기관 우리나라의 정보 집중기관은 금융결제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이랑 같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거래합니다. 거기서 최종 정보가 한국은행에 오면은 그 한국은행이랑 금융결제를 통해서 자금결제가 다 은행들이 최종적인 자금결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뭐 송금,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고 뭐 CD에서도 송금하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착착착착 다 가지만 그것은 개인과 개인끼리 갔지만 뭐 내가 신한은행 거래하고 국민은행한테도 가도 그 돈이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돼야 돼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또 하나은행, 농협 이런 간에 거래가 다 정산이. 여러분들 어떤 은행을 거래해도 또 증권회사를 거래해도 다 돈은 다 가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상황에서만 거래가 다 끝난 거지 은행들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들끼리도 자금 결제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일어나진 게 정보 집중가 있어요. 결전에 다 모였다가 한국은행에 두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이제 블록체인 방식이다. 이런 걸 꿈꾼 게 블록체인의 기법이죠. 앞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합니다. 블록체인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옛날 얘기지만 그래도 알아야죠. 한물 지난 거지만 여기 이제 블록체인은 정보 집중 기관 없이 문서를 보관하고 해시값이 비가역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실록성을 보존한다. 해시값이 뭐냐?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시값 다 이제 뭐냐면 해시라는 건 다졌다는 뜻입니다. 다진 건데 어떤 문서를 다져서 어떤 이렇게 160비트든 120비트 어떤 숫자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는 가는데 반대쪽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해시를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파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을 파일. 그것을 해시 신호기다 탁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그 해시 값이 쫙 떠요.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 내가 한 글자를 바꿔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태초가 아니라 태초에 어둠이 밝음이 있었다. 이렇게 딱 하나 고쳐놓고서 그걸 다시 해시값을 딱 돌리면 딱 한 단어만 바꿨는데 완벽하게 다른 숫자가 돼요. 해시값이. 그럼 이걸 어디에 쓰이느냐? 내가 이메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도 듣고 보안을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중간에 어떤 해커가 탁 들어와서 그 이메일 훔쳐갖고서 이메일을 수정해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메일이 진짜 이메일인지 수정된 이메일, 해커가 수정한 이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막 방지하는 게 바로 해시값이에요. 이제 이메일을 딱 보내고 다른 문자나 아니면 팩스나 이런 걸로 요걸 이 문서를 해시한 값을 또 보내요. 그럼 저기서 이 문서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시를 또 해봐요. 단 점 하나라도 수정이 됐으면 해시값이 틀린 거예요. 해시값이 동일하게 나오면 변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어떤 문서의 신뢰성을 보장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한 블록이 이게 덩어리인데 여기에 이제 막 거래를 해요. 막 이렇게 A가 얼마를 보내고 B한테 10을 보내고 C가 D한테 얼마를 보내고 쫙 보내고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일상 현재 쓰는 그 계좌이체 이런 건 정보 집중 기관에 다 모여요. 이걸 막 철저하로 이렇게 이제 해커들이 못 들어오게 방어해서 여기에서 확인해 주는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앙 집중을 안 하고 이 자체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시를 해요. 해서 해시값이 이 정보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블록에다가 여기 처음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거래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요게 이제 여기 해시 값이 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를 바꿨으면 이 해시 값이 바뀌고 이 해시 값이 바뀌어서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제 그 여기 수적이 해킹이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이 블록체인인데,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이것을 할 때 여기다 문제를 하나 내요. 문제를 맨 밑에 여기다가 요것을 딱 이제 거래가 이제 딱 종료가 될지 되면 요것을 여기에다가 어떤 글자를 넣으면 어떤 뭐 숫자나 글자를 넣으면은 부호를 넣으면은 요 해시 값이 0000008개인가 시작하는 해시 값이 된다. 응? 뭘 넣을 거냐라는 것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고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 숫자를 찾으면 가장 먼저 막 컴퓨터들이 찾아갖고 됐다. 내가 먼저 찾았다고 딱 올리면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비트코인을. 그걸 채굴이라고. 이걸 찾는 걸 채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함수. 계속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 갖고서 여기에 나온 걸 변형시켜서 계속 집어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 숫자를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막 수없이 다른 걸 넣어봐서 딱 이게 나오는 순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해력도 없고 그냥 컴퓨터가 뱅뱅뱅뱅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 계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가 여기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굴하는데 사진 보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빠른 컴퓨터를 많이 돌려서 많이 해보느냐. 이건 뭐 이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계속 숫자를 다른 걸 넣어봐서 이건 푸는 방법이 없이 계속 다른 숫자를 넣어보다 우연히 딱 맞는 거예요. 컴퓨터 연상 능력이 계산 능력이 빠를수록 유리해요. 아까 그 해시 값은 재밌는 게 성경은 한 500페이지 되잖아요. 500페이지 넘나? 잘 모르겠습니다. 500페이지라고 해요. 500페이지 책 한 권이나 그냥 정대영 요 해시 값은 단위가 같아요. 재밌죠? 저도 이 원리는 모르겠어요. 이렇대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찾는 것은 이 숫자는 그렇게 뭐 큰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죠. 여기 알파벳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딱 들어가는 걸 찾으면 이게 여기 이제 앞에 0이 8자리인가로 시작하는 해시 값이 나오게 되면 이 값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문제 푼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현존하는 컴퓨터로 뭐 10억 년 걸린다고 합니다. 10개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웠는데 점점점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요 0 개수를 조금만 늘려가거나 0 개수를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나와서 지금은 보니까 결국 중앙 집중 기관이 없이 이거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막 수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이렇게 오픈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누구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는 지급결제, 금융의 지급결제에 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쓰일 데가 너무 많겠더라. 정보, 생산, 유통 모든 데 쓰이고 또 공인인증서도 대체할 수 있을 거고 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상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다. 누구는 대통령 선거도 이걸로 해보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 발행, 이것도 위변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등기부, 생산과 물류 관리, 등등등 막 지금 쓸 수 있겠다 해서 이게 막 한참 떴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러진 상태입니다. 많이 사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
앞으로 이게 잘 쓰여진다면 블록체인이 중앙은행이 이제 발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결제의 완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은행들 간 결제에도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돈이 움직여줘야지만 결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농협 이런 거래들이 여러분들이 다 뭐 수표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뭐 신용카드 다 쓴 것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져서 중앙은행이 발권력과 결제 연결성을 보여주고 은행들은 또 예금 통화를 공급을 하거든요. 은행 신용창조 설명을 조금 앞으로 드릴 건데 예금 통화를 공급하고 이런 현대 은행 시스템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 블록체인은 분상형 월자로 결제 완결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결제가 완결되는 거니까 그냥 중앙은행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종결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 집중관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이제 많이 쓰이면 비트코인 같은 게 많이 쓰이면 중앙은행의 돈도 사라질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건.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지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데 이제 개인과 개인이 대출해 줄 수 있어요. P2P 대출이 피어 대출이라고 해서 직접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여기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현대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어떤 금융의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혁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내용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이런 어떤 방법론이고 어떤 혁신의 기법이었던 것인데 여기에 생겼던 그 비트코인은 이걸 푸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인데 이것이 이제 투기 대상으로 돼버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슬펐던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됐냐면 무식하게 기계를 많이 컴퓨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를 중국 사람들이 저기 중국의 뭐 이렇게 외지 오지에 갖다 놓고 거기 이제 싼 전기를 이용해서 이건 컴퓨터와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를 돌릴 때 열이 많이 나니까 냉방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만 돌리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만 많이 돌리면 컴퓨터 연산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질 거니까. 그래서 뭐 이때는 우리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또 삼성전자에서 만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중국 애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017년 뭐 이런 때, 18년 초 이런 때 이제 막 투기 불 때 이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USB에 담아오면 되잖아요. 뭐 돈이 한 차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이걸로 이제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거죠. 팔고 그거 한국 사람 돈을 받아. 원화를 받아서 뭐 달러로 바꿔가기도 하고 뭐 집도 사고 그래서 대림동에서 하여튼 지금 한때 난리 났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갖고 막 장사를 많이 해서 그냥 맨손으로 오는 거예요. USB 하나 들고 오면 한국에서 신나 집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뭐 한 100비트코인만 100코인만 100비트코인 갖고 오면 저기 20억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갑도 전부 전자지갑이니까 USB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국부도 많이 비트코인도 유출됐을 겁니다. 중국 애들은 이걸 많이 한 이유가 이제 이게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은 달러의 기축통화제도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갖고 그 횡포를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거. 자기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중국은 자기도 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나라 돈은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달러는 뭐 세계적으로 뭐 마음대로 쓰는 돈이고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달러가 없어지고 자기 돈으로 좀 대체하자니 아직 자신은 없잖아요. 자기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달러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우선 가져보자. 이거 비트코인을 많이 이렇게 컴퓨터만 잘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가졌던 게 국적으로 보면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 정부도 그걸 막질 않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중국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 뭐 그다음에 또 중앙 정부의 통제가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 중국이 먼저 가장 강하게 금지를 시켰죠.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투기 열기는 사라졌지만 이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 뭐 이 방법을 잘 써서 꼭 우리가 중앙은행이 현찰로 된 돈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 이 가상화폐, 증표, 암호증표인데 이렇게 해서 써서 뭐 잘 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고 받아주면 돈이거든요. 그리고 꼭 종이로 됐건 뭐 전자 신호로 됐건 차이가 없다. 옛날에는 돈이 뭐 큰 금속도 돼 있었고 금은도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람이 믿고 받으면 되는 거다 해서 이제 중앙은행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한번 발행해 보려고 하는 거 있고 대형은행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걸 갖고서 외화를 송금하면 지금 외화는 국제적인 정부 집중 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있긴 있지만 그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외화 송금은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훨씬 편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갖고서 좀 대형 은행들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로서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